신문 가방, 귀걸이, 종이봉투. 이 물건들은 소녀가 실종된 지 30시간 만에 용의자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는 조용한 교회 지역을 2년마다 주민들이 살인범을 석방하지 말라는 단 하나의 요구를 담은 수천 개의 서명을 모으는 곳으로 바꿔버린 것이 발견되었다. 어떤 범죄는 너무나 끔찍해서 그 메아리가 수십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희생자의 친척과 지역사회 전체는 법과는 상관없이 범인이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계속해서 싸운다. 빙엄턴은 뉴욕주에 있는 작은 도시로 거의 펜실베니아주와의 경계에 있다. 인구 4만 5천 명, 풍부한 역사를 지닌 문화 중심지다. 바로 이곳에서 1911년 전설적인 IBM이 탄생했다. 록펠러 가문의 저택도 이곳에 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역사에는 어두운 장도 있다. 그중 하나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비극과 관련이 있다. 빙엄턴에서 쉐리 린지가 태어나고 자랐다. 그녀의 생일은 1971년 6월 6일이다. 가족은 4명의 자녀를 키웠다. 아버지는 경찰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다. 어릴 때부터 쉐리는 활기차고 창의적인 아이였다.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했고 보드게임과 소프트볼을 아주 좋아했으며 팀의 일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 아이는 무엇든지 다 해낸다고 말했다. 선생님들은 그녀의 시간 엄수를 칭찬했다. 쉐리가 무언가 하기로 약속하면 반드시 해냈다. 언제나. 그러면서도 그녀는 시간을 내어 지역병원 신생아실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간호사들은 서류를 가져다주고 복도에서 산모들을 위로하던 병원 가운을 입은 작은 소녀를 기억했다. 나중에는 미국 제향군인의 자원봉사자도 되었다. 그녀는 수의사, 간호사 또는 신생아 전문의가 되는 것을 꿈꿨다.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다. 12살 때 쉐리은 7학년이었다. 성적은 아주 우수했다. 여가 시간에는 주변 사람들을 돕고 싶어 아르바이트를 했다. 집집마다 신문을 배달했고 번 돈은 특별한 목표, 즉 임신한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해 베이비 샤워를 열어주기 위해 모았다. 그녀는 공책에 쇼핑 목록을 적고 $1 하나하나를 기록했다. 84년 봄 무렵 쉐리는 신문 배달을 한 지 약 한 달이 되었다. 그녀의 배달 경로는 부모님 집에서 멀지 않은 이웃한 2 거리로 일정했다. 그녀는 모든 구독자의 이름을 외웠고 누가 문 앞에 신문을 놓아두는 것을 좋아하고 누가 직접 받기를 선호하는지 알았다. 지역 주민들은 그녀의 시간 엄수와 예의 바름을 높이 샀고 신문은 항상 제 시간에 도착했다. 일부 할머니들은 그녀가 올 시간이 되면 일부러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빙엄턴의 80년대는 도시가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시기였다. 사람들은 창문을 잠그지 않았고 문을 열어두었다. 아이들은 어두워질 때까지 거리에서 놀았다. 쉐리의 가족은 범죄율이 극히 낮은 지역에 살았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보통 조심하는 차원에서 또 시간이 충분했기에 신문 배달을 하는 딸과 동행했다. 그들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소녀는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찰관인 아버지 역시 그런 외출 동안 아이를 잘 살피라고 조언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저 그게 더 올바른 일이었다. 하지만 1984년 3월 26일 월요일, 어머니에게는 밀린 집안일이 많았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들이 있었고 식탁에는 식재료들이 놓여 있었다.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집에 남았다. 쉐리는 3시 30분경 학교에서 돌아와 배달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재킷을 입고 신문 가방을 들었다. 동네의 평온함에 익숙했던 어머니는 딸이 혼자 가는 것을 허락했다. 소녀는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다며 약 1시간 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쉐리가 문을 나선 후 아무도 그녀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평생 아이를 혼자 보낸 것을 자책했다. 그녀는 그 순간을 끊임없이 떠올렸다. 문, 흔드는 손, 마지막 엄마, 안녕이라는 말. 4시 30분에 전화벨이 울렸다.
조용한 부엌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소리였다. 수화기 너머에는 쉐리의 친구인 이웃집 소년이 있었다. 그는 쉐리와 통화하고 싶었지만 소년은 약속대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다. 그 순간 어머니는 딸이 약속한 시간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4시 30분. 쉐리는 이미 30분 전에 집에 왔어야 했다. 이것은 불안한 신호였다. 쉐리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시간을 잘 지켰다. 그녀는 단 5분도 늦는 법이 없었다. 어머니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 손이 약간 떨렸다. 딸이 누군가와 수다를 떨다가 시간을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 아이들은 한눈을 팔기 마련이다. 그녀는 집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직장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했다. 남편은 즉시 동료들에게 경고했다. 순찰 중에 주의를 잘 살피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주목하라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동료들은 불안감을 감지했다. 그들은 그에게 12살짜리 신문 배달하는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는 딸이 정기적으로 연락하던 친구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1통, 2통, 3통. 혹시 소녀가 친하게 지내던 이모댁에 갔을까 생각했다. 그들은 주말에 함께 쿠키를 굽곤 했다. 하지만 그곳에도 그녀는 없었다. 1시간이 지났다. 아무 소식도 없었다. 지인 중 누구도 쉐리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이제 부모는 심각하게 두려워졌다. 부엌에서는 채 익지 않은 저녁 식사가 식어갔다. 소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녀가 평소처럼 신문을 들고 배달 정로로 나섰을 때였다. 아버지는 동료들과 함께 그저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경찰서를 나섰다. 거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딸이 보통 다니던 2개의 길부터였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빛은 주황색으로, 그 다음엔 회색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길을 따라 목격자들을 신문했다. 그 중에는 그날 쉐리를 만났던 친구들도 있었다. 가장 친한 친구는 길 건너편에서 서로를 보고 손만 흔들었다고 말했다. 쉐리는 매우 책임감이 강해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한눈 파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눈 후 친구들은 각자 갈 길을 갔다. 그녀는 쉐리의 노란색 재킷을 기억했다. 어깨에 맨 가방도. 이것은 시간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쉐리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오후 4시경이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목격자들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소녀는 평소처럼 배달 경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소녀가 친구네 집으로 가출했고 곧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10대들은 가끔 그렇게 한다. 하지만 부모는 이를 믿지 않았다. 딸은 집순이였고 허락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간 적도 없었다. 게다가 그녀의 모든 물건은 방에 그대로 있었다. 전축 위에 아끼는 음반, 침대 옆 탁자 위에 읽다만 책. 저녁 7시까지 아버지는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딸이 신문을 배달하던 2 거리의 주민 대구분을 신문했다. 그는 모든 집의 문을 두드렸다.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불행히도 가치 있는 정보는 얻지 못했다. 그날 저녁 경찰서는 도시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알렸다. 이로써 수색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밤새 경찰서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책상 위에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방관, 카운티 및 주 경찰, 경찰견팀이 작전에 합류했고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다. 개들은 목줄을 당기며 사람들을 여러 방향으로 이끌었다. 수색 범위는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공원, 공터, 버려진 건물들을 샅샅이 뒤졌다. 결과는 없었다. 실종된 아이의 아버지이자 경찰관인 그가 작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은 충혈되었고 제복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했다. 딸이 돌아와 이 악몽이 단순한 오해로 끝나기를 바라면서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머리를 부딪혀 길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불행히도 아내는 매번 전화기 너머로 울기만 하며 아이가 여전히 없다고 전했다. 전화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갈라졌다. 그런 전화 통화 중 하나에서 어머니는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식은 차가 담긴 컵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해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 쉐리와 함께 신문을 배달할 때 딸은 한 집을 무서워했다. 그들의 집에서 7블럭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에는 항상 쉐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수상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소녀 자신도 그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매번 어머니에게 그의 시선 때문에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그는 스쳐 지나가듯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녀가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눈길로 쫓았다. 이 정보는 아버지의 흥미를 끌었다. 경찰관들이 그 집으로 갔다. 덧문에 페인트가 벗겨진 2층짜리 건물이었다. 문을 두드렸다. 아무도 열지 않았다. 커튼은 쳐져 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확실한 근거 없이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에 실종자의 아버지는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다시 오기 위해 주소를 기억해 두었다. 수첩에 적었다. 2번 밑줄을 그었다. 결과 없는 수색이 약 30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여학생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도시에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상점들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다. 부모들은 거리에서 아이들을 데려왔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어머니는 카메라 앞에 앉았고 아버지는 제복을 입고 옆에 섰다. 그녀는 딸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누구든 뭐라도 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 결과 경찰서에 몇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모두 막다른 골목이었다. 누군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쉐리와 닮은 소녀를 봤다고 했지만 전혀 다른 여학생이었다. 누군가는 비명을 들었다고 했지만 그냥 이웃집 사움소리였다. 첫 방문 때 없었던 그 수상한 집주인이 나타나자마자 2명의 형사가 즉시 그곳으로 파견되었다. 35살의 그 남자의 이름은 제임스 웰스였다. 그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았고 특별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집에서 일했고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신문을 가져다 주던 쉐리를 바로 기억해냈다. 형사들이 그녀의 이름을 말했을 때 미소 짓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며칠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으며 아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손은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남자에게 제시할 증거는 없었지만 형사들은 그에게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극도로 불쾌한 인상을 주었다. 그의 침착함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너무나도 차분했다. 다른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수상한 남자에 대한 정보는 빠르게 언론에 새어나갔다. 지역신문 기자가 제임스를 찾아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아무 문제 없이 기자를 안으로 들였고 쉐리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제임스는 커피를 권했다. 기자는 즉시 알아차렸다. 남자는 실종자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고 분명히 초조해했다. 손가락은 팔걸이를 두드리고 있었다. 세부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시선은 옆으로 향했다. 방문 후 자신의 관찰 내용을 경찰과 공유했다. 84년 3월 27일 쉐리의 아버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임스 웰스를 확인했다. 그는 어두컴컴한 경찰서에 앉아 있었고 컴퓨터 화면이 빛나고 있었다. 그에게는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었다. 유일하게 발견된 것은 음주운전과 타인 토지 무단 침입이었다. 이 사건은 소녀가 실종되기 몇 년 전에 일어났다. 술에 취한 제임스가 술집에서 돌아오다가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남해 밖에 들어간 것이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경고로 끝났다. 더 자세한 분석 결과 훨씬 더 불안한 사건이 드러났다. 쉐리가 실종되기 몇 년 전 제임스는 뉴욕주 노리치에 살았다. 그곳에서 어린 소년의 부모가 성추행으로 신고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수사 기간 동안 사건은 사회복지기관으로 이관되었고
그 후에는 아예 종결되었다. 법 집행기관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남자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파일은 그냥 보관 처리되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소녀의 실종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간접적으로 강화했다. 용의자와의 새로운 대면이 필요했다. 법 집행관들이 다시 제임스를 찾아갔다. 아침은 춥고 흐렸다. 형사들은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안하게 행동하며 특히 실종된 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직접적인 대답과 시선 접촉을 피했다. 이제 손은 주머니에 있지 않고 의자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이것은 의심을 굳혔다. 제임스는 실종 당일 여학생과의 만남을 부인했지만 공식 신문을 위해 그를 경찰서로 연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재킷을 입고 말없이 차에 탔다. 경찰서에서 형사들은 제임스가 대화에 심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 그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협조할 의사가 없었다. 그는 거의 즉시 변호사를 요구했다. 팔짱을 꼈다. 입을 다물었다. 제임스가 경찰서에 있는 동안 그의 아내 수도 경찰의 질문에 답했다. 그녀는 남편이 소녀의 실종에 연루되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심지어 집 수색도 허락했다. 문을 활짝 열었다. 어디든 보라고 했다. 거의 즉시 수사관들은 쉐리가 신문을 담아다니던 것과 묘사가 일치하는 종이봉투를 발견했다. 그것은 옷장 안에 아무렇게나 접힌 채 놓여 있었다. 서랍장에서는 쉐리의 귀걸이가 발견되었다. 작고 은색이었다. 어머니라면 즉시 알아봤을 것이다. 2시간이 더 지난 후 한 형사가 지하실로 내려갔다. 계단이 삐걱거렸다. 아래에서는 축축하고 뭔가 다른 냄새가 났다. 그곳에서 마른 피처럼 보이는 의심스러운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콘크리트 바닥에 어두운 얼룩들이었다. 방 구석에서는 담요가 발견되었다. 회색의 낡은 담요였다. 형사는 천천히 다가갔다. 웅크리고 앉았다. 천의 가장자리를 펼쳤다. 안에는 소녀의 시신이 있었다. 12살의 쉐리 린지. 여학생은 죽어 있었다. 형사는 지하실에서 나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경찰서에 전화했다. 감식반이 필요했다. 즉시. 한편 제임스는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으며 소녀의 실종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계속 부인했다. 그는 똑바로 앉아 있었다. 벽을 쳐다봤다. 그러면서도 남자는 다른 이웃들처럼 아이에게서 신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쉐리는 항상 시간을 잘 지켰고 제 시간에 왔다. 그녀를 보고 시계를 맞출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이 말을 할 때 미소 짓기까지 했다. 실종자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는 제공할 수 없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주요 용의자에게 그의 집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알리자 그는 즉시 수사 협조를 거부했다. 미소가 사라졌다. 턱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가 오래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했다. 약 1시간 반 후 남자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형사가 나가서 커피를 가져와 다시 들어왔다. 맞은편에 앉았다. 그저 쳐다보기만 했다. 침묵했다. 제임스가 먼저 침묵을 견디지 못했다. 제임스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주요 용의자는 쉐리가 신문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녀를 집 안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감정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것을 묘사했다. 여학생은 즉시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제임스는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아 조용히 시키려 했다. 소용없었다. 소녀가 저항하려 하자 그는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쉐리는 더욱 격렬하게 싸웠고 이는 남자의 분노를 유발했다. 그는 테이블 다리를 잡고 아이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쉐리는 의식을 잃었지만 죽지는 않았다.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그 후 범인은 아이의 두 손을 등 뒤로 밧줄로 묶었다. 소녀가 깨어났을 때 소리치지 못하도록 남자는 그녀의 티셔츠를 벗겨 입에 물렸다. 그는 지하실 문을 열고 그녀를 아래로 던져버렸다. 자루처럼.
소녀는 계단에서 추가적인 부상을 입으며 떨어졌다. 제임스는 내려갔다. 계단을 하나씩. 그는 빨랫줄을 그녀의 목에 감고 계속 목을 졸랐다. 이것은 몇 분간 계속되었다. 그는 가해야 할 압력에 대해 묘사했다. 자세하게. 쉐리가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 않게 되자 살인범은 그녀의 목에 감긴 밧줄을 풀지 않은 채 희생자를 강간했다. 그러면서도 제임스는 소녀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충동적인 공격 행위였다고 했다. 그냥 그렇게 됐다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거의 지루해 보였다. 그 후 범인은 평온하게 일상적인 일을 계속했다. 위층으로 올라갔다. 손을 씻었다. 가족을 위한 저녁 식사 준비를 마쳤다. 고기, 감자, 그레이비 소스. 15분 후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제임스는 아이가 죽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그것을 확인해야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여전히 소녀의 목에 감겨 있던 바로 그 밧줄을 이용했다. 남자는 그녀를 지하실의 하수관에 매달았다. 그 상태로 그녀는 약 30분간 매달려 있었다.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 저녁 식사를 확인하고 다시 내려왔다. 이 모든 끔찍한 일이 끝난 후에야 그는 시신을 옷과 일부 물건들과 함께 담요에 쌌다. 그런 다음 제임스는 신문과 쉐리가 그날 벌었던 모든 돈을 챙겼다. 몇 달러의 동전들이었다. 다음으로 남자는 범행 당시 입었던 모든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뜨거운 물, 비누, 깨끗한 셔츠. 그는 희생자가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하실에 몇 번 더 내려갔다. 이것은 그의 가장 이상한 발언 중 하나였다. 특히 그가 모든 것을 묘사한 평온함과 냉정함을 고려할 때 더욱 끓였다. 형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제임스가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했다. 단 한순간의 후회도 없었다. 사실 35살의 제임스 웰스는 쉐리가 이 일을 얻도록 도와준 사람이었다. 소녀가 그를 두려워하고 항상 소름 끼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가 그녀에게 신문을 배달해야 할 경로를 보여주었다. 거리를 안내해 주었다. 누가 어디에 사는지 설명해 주었다. 이제 의심이 생겼다. 이것은 그녀의 신뢰를 얻은 다음 아이를 죽음으로 유인하기 위한 교활한 계획의 일부였을 수 있다. 그는 그녀의 일정을 연구했다. 어머니가 언제 오고 언제 오지 않는지 알았다. 남자가 어떻게 이런 잔혹한 범죄에 이르게 되었는지 경찰은 그의 전기를 조사했다. 즉시 밝혀진 사실은 제임스의 삶이 항상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제임스가 어렸을 때 사망했고 그 후 그의 삶에 잔인하고 술에 취한 의붓아버지가 나타났다. 제임스는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으며 아들 처벌에 기꺼이 참여했던 친어머니에게서 보호받지 못했다. 벨트, 주먹, 잠긴 방. 학창시절부터 제임스도 술에 빠졌고 그 후에는 금지된 약물에도 손을 댔다. 그는 문제아였고 잔인한 부모로부터 여러 번 도망치려 했다. 한 번은 사흘 동안 집을 나가버려진 헛간에서 살았다.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가 여러 번 있었지만 법 집행기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와서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18살의 젊은이는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미군에 입대하여 6년 동안 복무하며 명예로운 칭호와 상을 받기까지 했다. 군대에서 그는 규율이 잡혀 있었다. 명령을 수행했다. 눈에 띄지 않았다. 72년에 노리치로 돌아와 3번 결혼했다. 마지막 아내는 수 엘린이었다. 부부에게는 2 자녀가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다. 주말에는 바비큐 파티를 했다.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군 복무 후 제임스는 IBM에서 일했지만 몇 년 안에 직장을 잃었다. 이는 83년에 일어났으며 알코올 및 약물 중독과의 길고 실패한 싸움의 결과였다. 결근, 지각, 서류상의 실수,
직장을 잃은 후 그는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아내는 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남자는 편집적이고 망상적인 생각을 했다.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웃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린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전문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적 이상은 기록되지 않았고 제임스는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아내와 목격자들의 묘사에 따르면 그는 진정한 시한폭탄이었지만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모두가 징후를 보았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추가 조사 결과 살인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공범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제임스는 사실 쉐리를 힘으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그곳에 갔다. 그러면서도 소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그런 의심스런 남자를 따라 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절대로.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의 11살짜리 의붓아들 브라이언을 이용했다. 범인은 소녀가 신문을 들고 대략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기다렸다. 어머니가 그녀와 동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적절한 순간이 왔다고 결정했다. 그는 즉시 소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브라이언은 문 앞에서 쉐리를 만났다.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비디오 게임을 보러 안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했다. 아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소년은 동의했다. 별일 아니었다. 그냥 잠깐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경찰이 소년과 대화했을 때 그는 의붓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다고 자백했다. 그와 다투는 것은 위험했다. 소년은 증언하면서 울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쉐리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남자는 부엌에서 나와 의붓아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했다. 목소리는 거칠었고 설명도 없었다. 아이는 즉시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도망쳤다. 문을 닫았다. 그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두려워서 침묵했다. 베개로 귀를 막았다. 제임스의 살인 자백을 받은 경찰은 그가 말을 바꿀 경우 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감식반은 체계적으로 작업했다. 사진, 샘플, 표시, 그곳에서 소녀가 번 돈과 범인이 훔친 신문이 발견되었다. 선반 위 병에 담긴 몇 달러의 동전들이었다. 지하실 바닥과 벽에서는 아이가 구타당하고 계단 아래로 던져졌음을 확인시켜주는 피가 발견되었다. 콘크리트 위에 핏자국, 제임스가 사망한 소녀를 매달았던 하수관에서 피 흔적이 발견되었고 빨랫줄 조각과 소녀의 옷 조각들도 발견되었다. 노란색 재킷, 청바지 모두 찢어져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제임스가 오래전부터 아이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도 발견되었다. 알고 보니 쉐리가 배달 경로를 다니기 전에는 남자가 그녀가 배달하던 신문을 구독하지 않았다. 그는 소녀가 일을 시작한 후에야 그 구독을 신청했다. 편집국에 전화했다. 주문을 했다. 묘사와 증인들의 말에 따르면 살인범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일할 경로를 보여주며 소녀에게 집착했다. 그는 준비하고 있었다.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84년 4월 6일 제임스 웰스는 2급 살인, 강간, 납치, 절도, 시신 훼손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임스는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독방이었다. 24시간 감시를 받았다. 그는 특히 위험한 범죄자로 간주되어 법원은 보석 관리를 기각했다. 살인범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변호사였다. 그는 가장 먼저 고객의 보석 석방을 정책하려 했다. 기각되었다. 예비 심리에서 그는 재판 장소 변경도 요청했다. 카운티에서 이 사건이 너무 널리 보도되어 사건을 모르는 배심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제임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있었다. 신문들은 매일 이 사건에 대해 썼다. 일면에는 쉐리의 사진이 실렸다. 하지만 이 요청도 기각되었다. 그런 다음 변호사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살인범의 무죄를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1984년에 주지사는 정신 이상 경우의 무죄 입증 원칙을 변경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이제 변호사는 제임스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변호사는 이것이 살인범이 종신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류를 준비하고 전문가를 찾았다. 재판 날짜는 1984년 7월 30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변호인의 노력 덕분에 몇 차례 연기되었다. 새로운 신청서, 추가적인 감정, 시간은 흘러갔다. 결국 같은 해 10월 18일에야 심리가 시작되었다. 법정은 만원이었다. 기자들, 친척들, 구경꾼들, 입구에서는 경비원들이 가방을 검사했다.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발견된 모든 증거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느리고 명확하게 말했다. 증거에는 소녀가 목 졸려 죽은 밧줄, 그녀의 피 흔적이 있는 테이블 다리, 피고인이 정신 이상을 이유로 부인하려 했던 자백이 포함되었다. 증거에는 제임스가 살해 후 가져간 신문과 돈도 포함되었다. 심리 중에 변호인 측 정신과 의사가 증언했다. 안경을 쓴 백발의 남자였다. 그는 제임스 웰스를 정신 이상자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의 상태를 간헐적 폭발성 장애로 평가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분노 폭발과 폭력 성향을 특징으로 하는 상당히 흔한 행동 문제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제임스는 악을 행하려는 충동적인 욕구를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연구를 인용했다. 전문가는 피고인이 수감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만나는 동안 무서운 증상들을 발견했다. 한 세션에서 남자는 살해 당시 셰리가 아니라 자신의 친어머니를 공격하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를 자신의 잔인한 어린 시절의 주요 원흉 중 하나로 여기고 그녀를 증오하며 복수하고 싶어 했다. 정신과 의사는 범인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거나 그 순간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의 전 부인 2명이 법정에 섰다. 그들은 그가 폭력 성향이 있었고 이를 주기적으로 상당히 교묘한 형태로 드러냈다고 진술했다. 첫 번째 부인은 조용히 말했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두 번째 부인은 더 큰 목소리로 분노에 차서 말했다. 예를 들어 제임스는 성관계 중에 목을 조르는 것을 좋아했는데 멈추기가 어려웠다. 그들은 목에 난 멍에 대해 묘사했다. 두려움, 그리고 그 후의 사과. 그런 다음 살해 과정과 쉐리가 겪은 공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검사는 세부 사항을 아끼지 않았다. 소녀의 부모는 이 모든 것을 힘겹게 들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버지는 턱을 꽉 다문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법의학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질식으로 완전히 사망하기까지는 약 30분이 걸렸다. 그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동맥에 가해지는 압력, 산소 부족. 제임스 가신이 밝힌 시간 간격으로 볼 때 그가 쉐리를 지하실에 매달았을 때조차도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을 수 있었다. 아마도 무의식 상태였겠지만 살아있었다. 범인의 의붓아들 또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 모든 사건은 11살 소년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는 작고 겁에 질린 채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비명과 둔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자백했다. 쉐리는 도와달라고 엄마를 불렀지만 그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브라이언은 의붓아버지의 잔인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방에서 나오기가 두려웠다. 그는 남자에게 당할까봐, 그리고 자신이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그는 지금도 악몽에서 그 장면을 본다. 11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토의에 들어갔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수사관들이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받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판사는 쉐리의 시신 사진, 찢어진 옷, 살인범이 남긴 몸의 흔적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배심원단이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여겨졌다. 이미지가 너무 강렬했다. 감정이 사실을 흐리게 할 수 있었다. 3시간 15분 후 배심원단은 유죄 평결을 가지고 돌아왔다. 법정은 얼어붙었다. 제임스 웰스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신 이상에 근거한 국선 변호인의 전략은 실패했다. 셰리의 어머니는 흐느꼈다. 아버지가 그녀를 안았다. 같은 해 11월 12일 범인은 선고를 듣기 위해 법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33년 후 가석방 권리가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주법이 규정한 최대한의 형량이었다. 살인범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다. 당연히 설득력 없게 들렸다. 재판 과정 내내 그랬던 것처럼 제임스는 무표정했고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선고를 낭독하면서 판사조차도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주 법집행기관에 제임스를 절대 가석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판사들은 좀처럼 그런 권고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는 2017년에 처음으로 석방될 권리를 얻었다. 이 날짜를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불안하게 기다렸다. 달력, 표시, 33년. 소녀의 부모는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심지어 살던 집에서 이사했고 그 후 재산을 매물로 내놓았다. 더 이상 같은 도시에 살 수 없었다. 이때쯤 그 집은 불길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셰리의 영혼이 안식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이곳에서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 집은 유령의 집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집은 비어 있는데 창문에 불빛이 보였다. 발소리, 계단 삐걱거리는 소리. 구매 후 2번이나 포기되었다. 이곳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이웃들까지도 물건이 움직이고 목소리와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했다. 컵이 이유 없이 떨어졌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 2020년 7월 30일 유령의 집은 철거되었다. 불도저, 먼지구름, 이웃들은 서서 지켜보았다. 그 순간 셰리의 어머니는 그녀의 신문 배달 가방도 버렸다. 노랗고 빛바랜 가방이었다. 여자는 마침내 딸을 놓아줄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살해된 소녀의 아버지는 살인범이 감옥에서 죽어야만 그녀의 영혼이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했다. 그는 모든 인터뷰에서 이 점을 이야기했다. 도시의회는 소녀의 기억을 기렸다. 84년에 그녀의 이름을 딴 지역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했고 그곳에는 작은 추모비도 세워졌다. 벤치,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 사람들은 꽃을 남겼다. 이야기의 다음 장은 제임스 웰스의 가석방 권리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2017년 4월 12일에 처음으로 그 권리를 얻었다. 다른 미국 수감자들처럼 그는 가석방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었고 이 권리를 이용했다. 이 모든 과정은 셰리의 부모가 시작한 공개적인 항의 시위와 함께 진행되었다. 플래카드, 법원 건물 앞에서의 집회, 판지에 붙은 12살 소녀의 사진. 제임스는 위원회에 항상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잔인한 의붓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감옥에서 늙었다. 백발, 주름. 제임스는 정신적 이상과 관련된 발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소녀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과했다. 치료에 대해 말했다. 뉘우침에 대해 말했다. 남자의 설득력 있는 말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위원회는 그를 감옥에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만장일치였다. 그 후에도 셰리의 부모는 살인범을 평생 감옥에 가두라고 촉구하는 여러 차례의 공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어떤 날씨에도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다음 단계를 앞두고 그들은 다시 한번 살해된 소녀를 위한 정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3년 후 제임스는 가석방으로 석방될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2020년 팬데믹. 하지만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 직전에 쉐리와 그녀의 가족 지지자가 만든 온라인 탄원서가 등장했다. 9,000개가 넘는 서명을 모았다.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 후 409페이지의 서명과 120페이지의 댓글이 가석방위원회에 보내졌다. 종이가 담긴 상자들, 이름, 주소, 메시지. 제임스는 두 번째 석방 시도에서도 거부당했다. 그 후 2023년에도 다시 거부당했다. 법 집행기관은 여전히 범죄자를 평생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판사의 권고는 효과가 있었다. 다음 단계는 2025년으로 예정되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쉐리의 가족은 대중에게 호소했다. 인터뷰, 소셜미디어 게시물. 어머니와 아버지는 살인범의 석방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비극적인 사건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알렸다. 아무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냉혈한 살인범이 감옥에서 죽는 순간까지 모든 동정적인 사람들이 살아남지는 못했다. 2023년 2월 28일 쉐리의 아버지는 간암과의 짧은 투병 끝에 사망했다. 병원, 모르핀, 마지막 날들. 당시 남자는 81세였다. 그는 40년 동안 싸웠다. 죽어가면서 그는 제임스를 절대 감옥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이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약속해줘. 2025년에는 그는 다시 가석방이 거부되었다. 네 번째였다. 다음 가석방위원회 심리는 2년 후에 열릴 예정이다. 쉐리의 어머니와 동정적인 사람들은 2027년에는 더 이상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석방위원회는 제임스를 석방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는 남자가 지난 몇 년간 알아온 치명적인 질병과 관련이 있다. 암, 전위, 위원회 책상 위에 의료 서류. 이 투쟁의 주요 활동가였던 소녀의 아버지는 사망했지만 그의 유업은 인터넷과 현실 세계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페이스북 그룹 change.org 탄원서. 쉐리의 어머니를 포함한 많은 활동가들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제임스가 절대 감옥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공원의 추모비를 찾아온다. 꽃을 가져온다. 벤치에 앉는다. 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바라본다. 41년이 지난 후에도.